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자폐와 우울증의 공통점과 차이를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주요 우울 장애, 이 둘이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뭘 더 고민해야 할지, 당신을 위한 핵심 정리, 지금부터 시작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막 겹치거나 오해를 낳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그 복잡한 관계의 핵심을 좀 명확히 짚어보고요. 왜 그냥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게 중요한지 그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역시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감 같은 거요. 네네. 이런 문제들이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좀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특정 활동에 대한 흥미를 확 잃어버리거나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특히 자존감 저하 문제는 두 상태 모두에서 정말 흔하게 발견되는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당신의 자료가 신경생물학적인 유사성도 지적하고 있어요. 아, 뇌과학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그 감정 조절이나 계획 같은 걸 담당하는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감정 반응의 중심인 변연계 기능에 좀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기분과 관련된 뇌 속 화학 메신저,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기도 한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자폐를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함께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는 청소년기 이후에 더 그런데요. 이게 자폐 특유의 감정 표현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진단 자체가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표현이 어려우니 진단도 어렵고. 음,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지만 그래도 이걸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당신의 자료에서 강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자폐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는 뇌 발달 방식 자체의 차이. 그러니까 신경 발달장애예요. 네, 신경발달장애. 평생 지속되는 어떤 고유한 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우울증은 특정 시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나 생각,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상태인 거죠. 아, 발달 과정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특정 시기의 발병이냐, 이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울증도 만성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발달 과정의 차이와는 구별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분류의 차이가 결국에는 치료나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폐의 경우는 보통 특정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중재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상황에 좀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기술 향상 이런 데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죠. 네. 반면에 우울증은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나 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가 주요 접근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자폐와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복잡성이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회적 배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연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핵심적인 제안들이 있었죠. 첫째는 다름을 어떤 병이나 문제로 보는 시선 대신에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죠. 인식의 전환. 네, 둘째는 감각적인 예민함을 고려한 환경 조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 좀 시끄러운 소음이나 강한 빛 자극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콰이어트 존이라고 하죠. 아, 네네. 이런 걸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니까요.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이게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었어요. 아, 네. 그냥 무심코 던지는 농담이나 뭐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반영하고 또 생각을 만들잖아요. 존중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나 직장에서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원, 예를 들면 뭐 조용히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업무량을 조절해야 할 때 이걸 배려해주고 또 주변 동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말 외에도 뭐 그림이나 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걸 존중하는 문화, 이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와,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들, 학교에서의 조용한 쉬는 시간 보장이라든지 직장에서 주기적인 마음건강 체크인 도입, 그리고 가정에서의 판단 없이 들어주기 실천.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데요. 네네. 특히 그 가정에서의 판단 없이 들어주기는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지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죠. 네, 바로 그런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이 모여서 자폐나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거죠. 좀 더 넓게 보면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빨리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뭐 사는 곳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지원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포용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료를 통해 자폐와 우울증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두 상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피상적인 동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공감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과 또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